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내년도 세계경제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유망 자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주도주의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이야기 모두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저한테 허락된 것 같은데요. 드릴 내용이 많아서요.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년도 시장을 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저점을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관록 있는 매니저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잡히지 않는 물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상충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상실감이 크셨던 투자자분들이 내년에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탈하시는 분들도 이 두 갈래 길로 걷는 것 같으세요. 제 경험상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됐을 때 시장은 예상보다 큰 변동성을 보였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했는데 제가 어떤 방향을 수렴을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목에 예견된 악재, 예정된 기회라는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결국은 금융시장은 예견된 악재를 소화해야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당부는 예견된 위험을 소화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적인 물가,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의 후퇴, 이는 반드시 수요를 부러뜨려야만 하는 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40년 만에 최대치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진행이 됐었죠. 비둘기적인 시장이 매파적인 연준을 수용하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급진적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펀더멘탈의 위축과 물가의 안정을 진행하는 방향성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 중간 과정에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위축을 경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핵심 목표는 안정적인 수요, 부족한 공급, 그리고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하는 이 구간을 통제시키려는 그림이면, 결국은 가계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임금 상승세를 둔화시키고 고용시장을 위축시켜서 수요를 부러뜨리려는 그런 방향성이 있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업 이익의 해소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아직 침체에 진입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야기로는 안정적인 경기와 안정적인 물가가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훼손된 경기, 하향된 이익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용이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금리와 물가의 관계죠. 저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둘의 사이는 물리학이 아니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연준이 얼마만큼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얼마만큼 잡힐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안정적 경기의 환경 내에서 연준이 이를 부러뜨리기 위한 금리의 수준을 저희가 중립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약적 수준의 금리 수준에 이제 막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얼만큼 부러질지, 그래서 그 부러진 수요가 얼마만큼의 물가를 하락시킬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바라보고 있는 물가의 정점 확인, 그로 인한 금리 상승
폭의 둔화, 이 두 가지로는 시장을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물가가 추세적인 하락,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 2%까지 하락을 하려면요,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상향된 금리 레벨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긴축의 강도가 지속되고 이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모순된 세상이 바로 잡힐까라는 고민이겠죠. 그게 이제 소위 bad is good로 표현되는 세상입니다.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임금, 물가, 실업 청구 건수와 같은 이런 지표들이 깨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이익이 하향할 수밖에 없을 텐데도요, 시장은 이를 반기고 위험이 선호됩니다. 소위 배드, 나쁜 게 굿, 좋은 게 되는 세상인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이게 얼마나 넌센스한 세상인지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물가와 안정적인 경기가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경기가 훼손돼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연준의 목표치까지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림이 되게 되면 과연 판은 어떻게 바뀔까요? 결국은 시장은 bad is bad, 나쁜 건 나쁜 게 돼야 되고요, 좋은 건 좋은 게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모순적 세상이 내년에는 예견된 악재를 겪고 펀더멘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는 거죠. 잘 안 와닿으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현재 시장을 결정했던 가격 논리에 모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자산을 새롭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뒷부분에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지만요,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에 예단할 수 없는 물가와 금리 경로를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산 배분의 효과 이런 것들이 고장나 있긴 하지만 전 내년에 주식과 채권을 안정적으로 담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위험에 적게 노출되고 실현 수익률도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들보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침체의 우려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면요, 2022년도의 금융시장보다는 2023년 주식, 채권, 원자재 모두에서 올해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적절한 위험관리와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당부를 시작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경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침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보면요, 내년도 침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금리를 이 정도 올리면 침체가 나는 건 불가피할 거다라는 거죠. 누구 의견이 더 많냐라고 보면 주식시장은 확률의 게임인데요, 보시는 차트는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를 기반으로, 그리고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들에게 12개월 내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라고 물어본 거죠. 미국이 지금 60%를 넘었습니다. 유럽이 9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60%? 그러면 40%는 안 나온다는 확률도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금융시장은 이 30%부터 침체를 반영하고요, 50에서 60을 넘어가는 이 하단이 나면 사실상 침체가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이번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은 경기 침체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고 무뎌졌을까라고 보면, 너무 빠르게 침체가 진행되면서 이 우려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경제지표나 기업의 이익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금리를 올린다 라고 이야기하면 수요가 부러져야 되는데 바로 안 부러지는 거죠.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부러지는 데는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가집니다. 근데 이 시차는 0%에서 시작해서 5%로 올리는 거랑 3% 시작했는데 5%로 가는 건 시작점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워낙에 낮은 금리에서 올라왔던 배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낙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자산의 건정성도 높아지고 기업의 현금 흐름도 개선되고 기업이 침체를 우려해 사람을 안 뽑아야 되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 너무나 타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매출은 두 가지의 곱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과 수량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이 수량이 옆으로 기어도 가격만 올라오면 최종 매출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이 만들어 놓은 착시들인데요. 두 가지 설명의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시차를 겪고 저는 연말, 특히 내년도 1, 2분기가 경기 침체 그리고 이익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커지는 구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 상승의 착시를 제가 한번 다 빼봤어요. 소비 지출은 과거의 추세선을 하향하는 관점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고, 가동률이나 산업 생산은 이렇게 올라오지만 사실 수주 데이터들은 이미 침체 국면에 빠져 있고요. 수주 잔고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죠. 이미 미국 경기는 정점을 확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경로에서 이 하늘색 음영,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 구간이 제약적 금리의 수준이에요. 제약적 금리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에서 5% 올라오면 시장은 큰 공포감을 느끼긴 시작하지만 이게 매물의 학대로 진행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죠. 근데 5에서 7%가 되고 7에서 8%가 되면 금리 상승의 속도는 둔화되지만 시장은 엄청난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 레벨대가 이제 제약적 금리의 수준이겠죠. 그래서 차트가 어렵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 하늘색 음영에 있는 구간이 제약적 금리에 있는 수간인데 이때 경기가 다 이렇게 부러지더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부러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 실업률이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경영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이 사람을 덜 뽑는 거죠. 그리고 이직한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지 못하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임금 상승세는 어떻게 될까요? 둔화되겠죠. 그래야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미국은 서비스, 제조가 아니라 소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이 연출돼야 되는데 이 구간이 생각보다 고통이 큰 구간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여러분들 이 차트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요 차이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선행지수의 중요한 부분은 주가도 포함되어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선행지표가 바닥을 잡는 게 주가의 추세랑 비슷한 거 당연한 것들인데 선행지수가 바닥을 잡았다고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지금은 선행지표가 부러져서 이제부터 동행이나 후행지표가 부러지는 거겠죠. 아까 제가 고용이 되게 중요하고 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고용은 선행일까요? 동행일까요? 후행일까요? 네, 고용은 대표적인 후행지표예요. 이제 경기에 충격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후행지표들, 고용이 부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쳐야 될 산이 많은 거예요. 동행지수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의 이익입니다.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이익이 선행지표 위에 하락하는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심리지표들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실업률을 보시면 지금 거의 최저점에 있어요. 어딜 봐도 그렇죠. 이게
훼손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훼손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실업률이 5%씩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가계자산이 너무 건전해 보이고요. 금리 인상을 버텨낼 체력을 높여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의 현금 흐름도 좋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시장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내년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제조업 투자 많이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사이클이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견조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물가가 안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 경제는 이미 위축 상태에 놓여 있죠. 이 기준선 50을 PMI가 하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가별로도 되게 특이한 사이클이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2022년 12월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2023년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면은 변하겠죠. 그리고 그 국면이 변화되는 걸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역발상적인 시작이나 과거의 경험치나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올해 좋았던 애들이 내년에 나빠질 수 있겠죠. 올해 나빠진 애들이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본다면 미국은 이제 동행지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락하는 사이클, 중국은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사이클, 유럽은 생각보다 강한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턴어라운드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 국가별로 다 다를 텐데요. 제가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뭐가 제일 좋은 페이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며 달러가 약세되는 사이클이 유리하고요. 중국은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가능성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내년도의 패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으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경기가 어떤 주기에서 지금 어떻게 둔화될 건지, 그리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경로로 보면 국가나 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도 알고 시장을 보시면 내년도 위험의 관리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큰 배경이 될 겁니다. 기업 이익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식시장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주가가 하락했던 사이클입니다. 금리가 올라야 이 주가가 올라왔을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운데를 보시면 제가 이익을 그렸는데 이익 하향 조정이 멈춰야, 심지어는 적어도 이익 하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주가는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익 하향의 레벨대와 주가 조정의 깊이가 되게 유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의 하락에 금리 인상은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금리가 인상돼서 수요가 부러지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위험이 생기면 금리 인하이기보다는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이익이 하향되어야 주가가 반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10%, 20%, 40%, 뭐 코로나 때도 20% 정도 이익이 이렇게 하향됐어요. 근데 내년에 그리면요 7%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 하향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하향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고, 이 위험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글로벌 IB들이 내년도 물가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이 물가를 전망하는 기반으로 통화정책, 기조, 결국은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터미널 레이시랑,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렸다가 연말에 둔화될 거라고 보는 건데, 금리 인하를 소폭이나마 진행할 거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하퀴시, 매파적인 성향에서 홀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계속 올릴 거라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릴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마지막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금리, 2023년 12월 31일의 금리도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되게 불확실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게 물가지표면 되게 우려스럽겠죠. 근데 이것도 물가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추세를 나타내는 물가지표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눠져요. 플렉서블 CPI가 있고 스티키 CPI. 스티키 CPI가 뭐냐면 끈적끈적한 물가죠. 추세를 잡아서 잘 안 바뀌는 물가인 것들인데, 이런 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었네? 야, 이제 좋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다음 단계는 연준의 목표치 2%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맥스값, 민값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는 거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측 차트를 보시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시장은 이 시점에 어떻게 전망한 줄 아세요? 이렇게 빠질 거예요. 여기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빠질 거예요. 여기 이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런 전망을 해왔던 거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했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갈 거다? 아니요. 제가 감히 그런 예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물가를 예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걸 기반으로 투자의 포지션을 바닥에서 위험을 다 끌어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투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예단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 저도 이 대부분의 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과 유사한 환경은 이때 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수요는 좋은데 오일 쇼크가 있었고,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가져갔고, 견조한 수요 환경에서 공급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으려는 시도를 했었던 사이클입니다. 지금과 너무 유사하죠. 근데 그때를 한번 보실래요? 물가가 연준이 2%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4% 오르니까 금리를 250bp 인하했더니 수요가 부러져서 결국 물가는 잡혔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시장이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아, 연준아, 금리 그만 내, 그만 올려. 지금 수요도 빠지고 우리도 죽겠고 물가도 빠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겠죠. 그 압력을 버텨내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를 인하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가가 6%까지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250bp로 잡아야 되는 물가를 500bp나 인상해서 잡혔던 거죠. 또 반대 패턴에서 경기가 빠지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물가는 다시 12%가 오릅니다. 500bp로 올렸던 물가는 1000bp로 올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장의 압력에 못 이겨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금리를 여기까지 올려야 됐던 거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이때 20%를 올렸어요. 20%요. 기준금리가 20%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멀쩡하는 사람도 홈리스가 되겠죠. 멀쩡한 흑자 기업도 시장에서 퇴출돼야 될 겁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야지만 비로소 물가가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가는 연준의 수요 억제책과 글로벌 합의가 있었어요. 재정적 합의죠. 이때 페트로탈러가 다시 완성이 됐고, 갖가지 범국가적인 재정적 합의도 진행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했다면요, 이런 물가의 고점이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의 연준을 무능한 연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물가를 잡았던 매파적인 연준을 우리는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파월이 물가의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 하나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도한 낙관론을 견지하기가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투자 전략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의 선물금리에 내재되어 있는 금리보다는 적어도 5% 중반대, 무섭네요. 그 정도의 금리 상승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대비책들을 저희는 펴놓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예상하지 않고 대응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제 돈 되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내년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몇 가지만 드리면요, 여러분 자산 배분 왜 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과 채권은 성질이 달라요. 경기가 나빠지면 채권은 금리가 인하되며 가격이 오르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이익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돈을 못 버니 빠져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질이잖아요, 주식과 채권이.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 차트를 꼭 보세요. 주식 6 채권사 이 포트폴리오가 80년이면 몇 년도죠? 예, 제 나이 정도가 될 텐데 40년 넘게 주식 하나만 담는, 혹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갖가지 포트폴리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이 전통 자산 배분 효과가 고장나 버렸어요.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커머디티, 원자재를 많이 담은 포트폴리오가 1등이었고요. 2022년에는 주식, 채권, 원자재, 대체, 현찰 이런 거를 1대1로 가져가는 기형적인 포트폴리오가 우세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기는 금리를 올려서 위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고통을 겪어야 물가가 하락할 수 있고, 그래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그림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식이 내 인생을 바꿔주진 않아요. 결국은 나의 금융소득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 내년도 구간일 것 같은데, 침체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으로 진행되게 되면 대표 자산이 뭐여야 되냐? 과거 그림에서도 미국의 채권과 가치주와 같은 자산들이 되게 눈여겨볼 만한 자산들이에요. 저는 주식과 채권을 같이 담는 그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물 채권이나 선진과 신흥을 골고루 담는 전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디테일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뒷부분의 주식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중국과 한국을 내내는 오버의 전략을 내놓은 게 조금 특이하고요. 저희는 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바운드가 된다면 산업금속 같은 것들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장기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점 대비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 자산이요, 저는 회사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채 금리 엄청 많이 뛴 거 보이죠? 이 국채 금리와의 차이를 통해서 스프레드를 보셔야 되는데, 안정적인 기업들,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마저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을 찾는다면, 위기를 흡수한다면 저점 대비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우량회사채가 될 수 있겠죠. 투자, 물론 주식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겠지만 투자의 범위를 넓히면 내년도 먹을 게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 전망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 보이는 자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 구간에서요. 미국과 한국의 배당 수익률 대비한 채권금리가 너무 높아 있어요. 예금금리도 너무 높습니다. 주식을 현재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예금금리를 5에서 10%를 주는데 주식에 가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면 기대 수익률이 10% 20%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자산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주식의 바닥을 찾는 게 여러분 현명해 보입니까? 365일 24개월 52주를 매년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드갭, 밸류에이션과 채권가의 상대 비교, 배당 수익률과 채권금리의 상대 비교 모두에서 주식의 위치는 금융위기 평균과 대비해서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주식 언제 사야 되는데, 저는 침체가 와서 기업이익이 빠지고 경기지표도 하락하고 그래서 수요의 둔화가 물가의 안정을 찾아서 통화정책이 더 긴축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오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떤 개인 투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나빠지고 있는데 저거 다 나빠지는 거 보고 사면 주식의 바닥을 어떻게 짚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는 전망인데요. 실질적으로 침체가 빠져서 수요 데이터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했을 때 달러는 지금보다 강해질 거고요. 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지거나 이 금리가 유지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신용에 대한 위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고요. 내가 믿었던 기업이 어닝 쇼크를 내는 구간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항상 그 구간에서는 위험을 회피하지 위험을 선호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들을 겪으면서 낙관론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해야 주가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미국이 외부 충격이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가 깨졌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시차를 가지고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 신흥국을 팔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충격이 받기 이전에 신흥국은 가장 먼저 그 위기를 미국보다 빠르게 흡수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수요가 불어져야, 물가가 안정을 찾는 것처럼 미국의 수요가 불어져야 통화정책 강도가 완화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침체에 빠져서 통화정책 강도가 완화되면 달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약세겠죠. 밑에는 달러와 신흥국 주식의 상대관계를 적었는데요. 달러가 강한 구간에서 신흥국이 선진을 이끈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와야 신흥국의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이익 하향 조정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들 대비해서 한국은 환율이나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패는 미국의 침체와 달러의 약세, 중국의 턴어라운드, 이게 엮이는 구간인데 저는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견된 위험을 소화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저는 미국은 이전 저점을 돌파할 형태의 조정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커브를 결정하거나 시점을 결정하는 게 뭘까라고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에요. 근데 저는 중국이 생각보다 반등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채워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두 가지를 봤거든요. 방역의 완화나 부동산요. 근데 여러분들 아쉬운 건요, 방역이 완화되면 확진자는 반드시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확진자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도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완충 장치들을 구비를 해놓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부동산이 건전화되는 모습이 보이려면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가 나야 구제금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조 내에서 앞으로 변곡들이 다시금 만들어지겠죠. 이게 또 다른 박스권을 만들 텐데, 저는 중국의 그 박스권이 아래와 위를 높여가는 형태의 변화일 거고, 이는 한국의 나쁜 패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한국과 중국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인 우위는 이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내년도의 경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구간부터 이렇게 스위칭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뭐 좋게 보냐, 금리가 올라가는 역금융 장세에서 이 금리가 시차를 두고 실적을 부러뜨리는 장세로 가겠죠. 디펜시브한 주식이 좋을 겁니다. 근데 디펜시브한 주식을 살 바엔 채권을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도 하반기에 제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성장주가 과거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거고,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5% 이상으로 갔던 금리가 4% 중반대로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가 예전에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그림은 그럼 뭘 사야 되지? 가치주 우위가 될 거고 성장의 우위가 되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저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내년도 그린 에너지의 성장은 올해보다 더 특별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원부국이나 전통 에너지, 우리나라 정유기업까지 포함되겠네요. 이들도 배당과 구조 변화에 많은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봐서요. 에너지와 관련된 구조 변화의 양 끝에 두 가지 모두가 긍정적이어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제조와 서비스는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전세계 제조업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제조와 미국과 유럽의 소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제가 보는 희소한 성장은 중국의 생산이 아니라 미국의 생산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IRA 육성 산업들과 저희가 지금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설비 투자 관련 기업들이에요. 뭐 산업자동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력 인프라들이나 산업자동화 설비의 근간이 되는 기계 수주업들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소비는 선진국의 소비가 아니라 중국의 리바운드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작년, 올해죠. 중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기존의 시각을 좀 이어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좀 뭐 사야 되는데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서비스업 기반 내에서 공항이나 항공이나 면세, 특히 공항 항공 자체가 이런 개인들의 이동 말고 산업의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내릴 수 있는 수혜까지가 있어서 이런 쪽을 좀 좋게 보고요. 한국은 뭘까요?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화장품 애들이 좋나요? 네, 좋겠죠. 근데 중국이 100이 좋아지면 100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옛날에 중국이 100이 좋아지면 150, 200이 좋아졌던 애들인데 그러기가 어렵죠. 철강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중국의 소비가 돌아서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저점을 잡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탄성이 생길 거라고 봐요. 업종 내에서도 미국의 생산과 중국의 소비의 희소한 성장은 한국과 같은 중간재를 파는 국가들에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맨 뒷부분은요. 그래서 저희 신한투자증권의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각종 테마에서 어떤 테마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것 같고 거기에 유망 ETF나 유망 자산들이 어떤 건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년도 투자를 삼는데 참고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전망하는 게 저로서도 쉽지가 않네요.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소신있게 제 말씀을 드리려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되게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우울함이 길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거쳐져야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도 같이 들으시면서 내년도 투자 활동을 잘 해가시면
올해의 손실을 상당 부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